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은행과 크립토 업계 사이에 사상 최대의 로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월 8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오늘은 이 보고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했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가 미국 최대 크립토 거래소 CEO한테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은행과 크립토 업계 사이에 사상 최대의 로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대략 3,1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70조 원 규모입니다. 서클의 USDC만 따져도 약 115조 원이고요. 여기서 이자를 줄 수 있게 되면 은행 예금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USDC 리워드 수익률이 약 3.5%입니다. 미국 고금리 저축 계좌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클래리티 법안의 최신 초안에 패시브 이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데 성공했죠. 패시브 이자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3월 24일 이 소식이 알려지고 서클 주가가 20% 폭락, 코베도 10%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은행이 이겼다는 시선이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다이먼은 여기서 더 밀어붙입니다.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자를 주고 싶으면 은행이 되라. 안 그러면 국민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4월 7일 주주서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JP모건이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가속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위기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규제로 경쟁을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4월 8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오늘은 이 보고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서클이나 콥의 주가를 보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 방향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가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CEA가 뭐냐면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을 하는 백악관 공식 조직이고 이번 보고서는 백악관 공식 연구 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제목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금지해봤자 은행 대출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미국 국민한테 연간 8억 달러의 손해를 준다. 이게 백악관이 직접 계산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은행 측의 논리를 봐야 합니다. 은행들이 의회에 뭐라고 주장했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길 거다. 그러면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예금이 줄면 대출을 못 해준다. 특히 소규모 지역은행이 타격을 받는다. ICBA, 그러니까 독립지역은행협회는 구체적으로 1조 3천억 달러의 예금이 유출되고 8,500억 달러의 대출이 줄어든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도 2028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 이동을 전망했고요. 숫자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논리가 의회에서 먹혔고 그래서 법안에 이자 금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관 패트릭 위트가 X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다이먼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하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대출하거나 재담보하는 걸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이 아니다. 백악관과 월스트리트가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4월 8일 CEA가 이 논쟁의 숫자로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은행의 주장과 백악관의 계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걸까요? 자, 보고서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의 주장은 결국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면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고서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에 사는 다이먼이 은행 A에 있는 100달러로 USDC를 산다고 해보죠. 은행 A는 예금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처럼 보입니다. 근데 서클은 그 100달러를 준비금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금 88%를 미국 국채인 T빌, 그러니까 단기채로 매입합니다. 은행 예금으로 묶어두는 건 12%뿐입니다. 이건 서클의 2025년 12월 준비금 보고서에서 나온 실제 수치입니다. 참고로 테더는 1,470억 달러 준비금 중에 은행 예금이 고작 3,400만 달러입니다. 사실상 0%인 거죠. 자, 그러면 서클이 딜러의 T비를 사고 그 대금을 받은 딜러는 은행 B에 예금합니다. 결과를 보면 은행 A는 예금이 줄어들지만 은행 B는 예금이 늘었습니다. 은행 시스템 전체로 보면 예금 총량은 거의 그대로인 겁니다. 보고서는 이 과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하는데요. 이자를 금지하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돈이 544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큰 숫자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줄어듭니다. 544억 달러 중에 실제로 은행 시스템의 대출 사이클 밖에 잠기는 비율이 12%입니다. 아까 서클이 준비금의 88%를 T빌로 매입한다고 했죠. 이 돈은 딜러를 거쳐 다시 은행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나머지 12%, 직접 은행 예금으로 묶어두는 부분은 대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12%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세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대출에 진짜 영향을 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544억의 12%인 65억 달러만 대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행의 유효 준비율 약 30%를 적용하면 대출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은 46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도 전액을 대출할 수 없고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반드시 쌓아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65억 달러에서 준비금으로 묶이는 30%를 빼면 46억 달러가 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이 46억 달러의 절반 정도를 추가 유동성 버퍼로 쌓아둡니다. 갑작스러운 인출 요청이나 시장 충격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더 확보해 두는 거죠. 그걸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실제 대출 증가는 21억 달러입니다. 즉, 미국 상업은행 전체 총 대출 잔액이 약 12조 달러인데 그 대비 0.02%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까지 은행 진영은 첫 단계, 그러니까 544억 달러가 움직이는 것만 어필했습니다.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재순환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죠.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건 지금 기준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훨씬 커지면 얘기가 다르지 않냐. 보고서는 이것도 계산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전부 깔았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의 6배로 성장하고 준비금 전액이 대출 불가능한 현금 예금으로 묶이고 예금 스테이블 코인 대체율이 최대치이고 연준이 현재의 준비금 체제를 포기한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겨우 4.4%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조합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최악을 전부 가정해도 은행 로비가 주장한 조 단위의 충격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은 규제 최소치 대비 1조 1천억 달러 이상의 초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은행 간에 재배치되더라도 어떤 은행도 대출을 줄여야 할 만큼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은행 대출 효과가 작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근데 보고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 금지가 누구한테 이익이고 누구한테 손해인지를 직접 계산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 금지로 수혜를 받는 쪽은 오직 은행입니다. 추가 대출 21억 달러, 전체의 0.02%라고 했죠. 근데 그마저도 76%는 대형은행이 가져갑니다. 포인트는 이건데요. 은행 로비의 핵심 명분이 뭐였냐면 소규모 지역은행 보호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고서가 계산한 커뮤니티 뱅크, 즉 자산 100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은행의 추가 대출은 5억 달러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 수치조차 최대치라고 명시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규모 은행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그 소규모 은행이 얻는 건 0.026%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금 흐름이 대형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USDC 준비금은 BNY 멜론에서 수탁하고 블랙록이 운용합니다. 크립토 보유자도 젊고 도시 거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요.
CRA라는 독립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USDC 시장 성장과 커뮤니티 뱅크 예금 변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즉, 은행 로비가 소규모 은행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혜는 대형 은행에 집중되고 정작 보호한다는 소규모 은행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봐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자 금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 국민과 미국 국익 자체입니다. 보고서는 이자 금지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사람들이 받았을 때 수익과 선택의 자유를 정책으로 빼앗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금자들이 수익률 접근을 잃는 손실과 대출 시장 이익을 비교하면 연간 순호생 효과가 마이너스 8억 달러입니다. 비용 편익비가 6.6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정책으로 얻는 혜택보다 국민이 치르는 비용이 6.6배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중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 달러 수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다 보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해외 보유가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T빌 규모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BIS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을 35억 달러 유입당 5에서 8bp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 효과를 정량화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히 적었습니다. 이자 금지가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억제하면 이 해외 달러 수요와 국채 수요도 같이 줄어든다. 은행 대출을 0.02% 보호하려다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수요 기반을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조적 충돌이 과거에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머니마켓 펀드 MMF가 은행 예금과 경쟁하기 시작했을 때도 은행들은 같은 논리로 규제를 요구했죠. 예금이 유출되면 대출이 줄어든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MMF는 살아남았고 은행도 적응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그와 유사한 구조적 충돌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실제로 법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하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서클이나 콥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첫째, 백악관 보고서는 법이 아닙니다. CEA 보고서는 학술적 분석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기준선은 3월 23일의 은행 우호적 초안입니다. 보고서가 나왔다고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은행의 로비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3월 5일에 ABA, 미국 은행가 협회가 백악관이 중재한 타협안을 공식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타협안은 P2P 결제 맥락에서만 이자를 허용하는 안이었는데 크립토 쪽은 이걸 수용했지만 은행 쪽이 거부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행이 원하면 협상을 엎을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준 거죠. 셋째, 시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5월까지 법안이 진행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 입법 자체가 2027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폴리마켓에서 올해 클래리티 법안 서명 확률이 49%입니다. 예측 시장에서도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쪽도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뱅커 보도에 따르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재순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총량이 같더라도 자금의 성격과 구조가 바뀌면 신용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은행 측은 총량 논리에서는 밀렸지만 구성과 구조 차원에서 아직 싸울 카드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비관론인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보고서가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콥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4월 1일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딜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회의에서 루미스 상원 의원은 협상이 99% 타결됐다고 언론에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번 CEA 보고서의 타이밍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4월 13일 상원 복귀, 4월 하순 마크업 직전에 발행한 겁니다.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협상 쟁점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개입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발표 하루 뒤인 4월 9일 재무장관 베센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하나 올립니다. 핵심 내용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크립토 개발이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산업과 투자를 붙잡아 두려면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백악관이 하고 싶은 말은 법은 통과시키되 은행권이 주장하는 만큼 강한 이자 금지는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타협 안으로는 이런 구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해외를 구분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패시브던 액티브던 이자 지급 자체가 막히지만 해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보상 구조를 두는 거죠. 보고서의 논리와도 맞아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은행 대출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정치적 쟁점은 어디까지나 미국 예금 유출입니다. 그렇다면 규제의 초점을 미국 내 잔고에만 맞추고 거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해외 시장은 열어두는 게 논리적으로도 훨씬 일관적인 구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서클 코벨을 같이 묶어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자 금지의 영향이 두 회사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발행사인 서클은 준비금 운용 수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이 없다는 시각도 있고, 코벨은 USDC 관련 계약 구조상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법안이 실제로 어떤 텍스트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클과 코벨의 수익 분배 계약이 2026년 8월에 재협상 예정입니다. 이자 금지 여부에 따라 이 협상에서의 파워 밸런스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서클과 코벨의 수익 분배 계약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클라리티 법안의 이자 조항이 어떻게 결론 나든 서클과 코벨가 향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트키 쓰고 빠르게 가느냐, 정석대로 천천히 가느냐의 차이지 목적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관점의 제 입장에서는 법안 방향이 지금 당장 매도를 고민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겁니다. 네,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서클이나 코벨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참고해서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